네, 저는 제 일의 주인이 되고 싶은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 연구의 주인이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 연구의 주인이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혹시 잔앗괴라는 신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아, 우리 탈무드 살롱 유튜브 1회에 나왔는데 제가 잔앗괴로 나왔어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네, 요즘에 직장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직장에 다니면 영혼이 사라진다. 정말 돈을 벌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확 그만두고 싶다. 그럴 때 사람들이 충고해 주는 게 있어요. 일단 자동차 같이 가격이 굉장히 센 걸 질러라. 그러면 노예처럼 다니게 된다. 그만두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 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오만 생각을 다 하거든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정말 가기 싫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두 분은 자동차 질러라 이런 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미국에서 직장 다닐 때가 있었는데 한 몇 년 다니고 나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네.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게 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직장 바꿀 때가 됐나 보더라고. 그만 때려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좀 너무 권태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사람 관계도 그런 게 있는데 네.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쉽게 바꾸어졌나요? 저는 그냥 바꿨어요. 아. 그 다니면서 시험을 봤거든. 아. 네, 합격해가지고 바로 갈아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호라 교수님 어떠세요? 우리 시대에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었어요. 그때는 직장을 바꾼 데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세대였어요. 제가 32년 근무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고 동시대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을 다니면서 사람 관계라거나 그 업무의 실증적인 요소나 그 인간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네. 그래도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많이들 참고 극기 훈련을 한 거죠. 그 극기 훈련을 하실 때 능력을 좀 더 키워가지고 내 가치를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나요? 직장인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생각이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갖춰야 될 그 두 가지 중요한 그 품성이라고.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하나는 업무 능력이고 하나는 인성이에요. 궁극적으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능력에 있어서나 인성에 있어서나 두 기둥을 다 갖춰야 제대로 된 관리자로서 리더로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새로운 일을 도전하시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직장인이 능력과 인성을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기를 수 있는 건가요? 길러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다. 그 교수님도 인생이 워낙 파란만장하셔가지고 계속 능력을 길러보신 것 같아요. 어릴 때 글 잘 쓰고 막 백일장 장원급제 하시고 뭐 그러셨나요? 사람마다 예. 타고나는 재능들은 있습니다. 네. 그런 재능이라는 게 딱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복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러한 타고난 재능을 키우게 하기보다 자기한테 주어진 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단점도 보강해야 되고 잘하는 건 더 잘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고 해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 유능한 탤런트를 갖고 있다가서 그 자기 자리에 우뚝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 자체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 성적을 올리는 거는 자기가 잘 못하는 과목을 공부해서 보통 성적을 올리는데 유대인들은 틀립니다. 그들은 성적이나 석차라는 자체를 매기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잘하는 과목이 틀리고 탤런트가 틀리기 때문에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밀어주는데 사실은 교육의 목표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장도 조직원들한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기 팀원들이 뭘 잘하는지 찾아서 거기에 적합한 업무를 줄 수 있는 리더가 뛰어난 리더. 그 다음에 팀원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심지어는 유학 보내서 공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아량을 갖고 있는 리더가 사실은 뛰어난 리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키워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한테 어떤 조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나 어떤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리더. 그게 중요해요.
성장을 돕는다, 동기를 부여한다, 키워낸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걸로 봐서 교수님 마인드가 사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그 리더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크기보다 네. 자기 팀원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는 리더가 더 큰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 자신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조직원들에게도 그 고정된 자산들이 아니라 계속 키워낼 수 있는 예, 성장 마인드셋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대표님은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고요. 네. 어떻게 사람이 고정돼 있겠어요. 네. 우리의 그 유전적인 어떤 받은 재능이나 이런 것들도 자주 안 쓰고 그러면 사장되고 안 되는 것도 자주 쓰면 또 익숙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네. 아주 천재적으로 잘 개발된 사람, 처음부터 이렇게 타고난 사람에 비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개발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처럼 장점에 좀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다. 단점을 고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장점을 더 극대화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 장점이 커지면 단점은 원래 그 모양 그대로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보이는 그런 측면에서 장점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재능이나 기술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리더가 돼서 그 밑에 사람들을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거랑 행동하는 게 다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재능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차르트 그냥 천재야,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조사를 보니까 모차르트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천재라고 불리는 재능을 갖게 된 사람이고요.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잘 나가는 소설가, 그냥 맥주 마시면서 뚝딱 쓰면 뭐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엉덩이로 글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천재들이 다 노력을 해서 된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심리학에서 인간이 그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한 거 중에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썼어요. 캐롤 드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너는 천재가 아니야.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마인드셋, 고정된 마인드셋을 갖고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다 막 조사를 해보니까 다 노력으로 된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게 성장 마인드셋인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랑 미국의 온갖 그 리더들이 다 인용을 하면서 당신들 다 성장할 수 있어. 재능이 없다고 탓하지 마.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된 거죠. 자본주의가 좋아하는 마음가짐인 것도 같지만 사실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이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죠. 그게 네.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중요한데 그 에디슨이 2000번 넘게 실패했다는 게 보통 사람 같으면 10번 실패하면 더 이상 덤비지 않습니다. 근데 전구 발명할 때 정말 2000번 실패했는데 덤볐거든. 네. 그거는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네. 믿음 없으면. 네네. 세계적인 첼로 하시는 분 파블로 카잘스라고 있는데 이 양반은 세계 3대 첼로 중에 하나인데 이 양반이 95살임에도 네. 하루에 6시간씩 첼로 연습을.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 네. 성스님 같은 대가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도 나는 내 기량이 조금씩 늘고 있음을 느낀다네 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대가들도 노력하는 거야 결국은. 그쵸. 예. 그리고 노력의 결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정상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 나보다 내가 더 개선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슈타인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어제와 전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더 잘 될 거라고 믿는 거는 정신병의 초기 증세라고 했어요. 네.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제가 여러 종교랑 경전 이런 걸 많이 좀 봤는데 제가 아는 종교 중에 기독교랑 유대교가 가장 성장 마인드셋을 부추기는 종교 같아요. 불교 같은 데서는 욕망을 가지지 마라, 괴롭다, 좀 이런 게 많은데 신약 성경 보면 그 주인이 종한테 준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제 비유한 이야기인데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왕은 각 종한테 3명의 종한테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줬어요.
네. 돈을 조금 차이나게 준 거죠. 하지만 문화비유에서는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다 하나씩 줬는데 나중에 성과가 다른 거고, 달란트 비유는 왕이 외국에 가기 전에 자기 종한 3명한테 각각 불러놓고 한 명한테는 1달란트, 그 다음 종한테는 3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 줬는데 나중에 왕이 와서 회계를 좀 해보자 했더니 1달란트 종은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네. 3달란트 준 저기 종은 3달란트 남겼고 여기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다, 이런 내용이에요. 문화 비율도 똑같은데 왕이 각 1문화씩만 줬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종 한 명은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가고, 두 번째 종은 그 1달란트로 많은 이익을 얻고, 세 번째 더 많이 얻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왕이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이렇게 줬지만 그걸 묻어놓고 이자도 못 얻는 그 종한테 악한 종이라고. 네. 그리고 두 종한테는 너희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면 웃기죠. 이 작은 일이 뭘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게 전문직인 거예요. 전문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크게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전문가가 되면 그 일이 작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게끔. 실제로 신약에서 돈에 관련된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2,600구절이 나와요. 아, 네. 재정. 돈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이나 뭐 믿음에 대해서는 한 200구절 나오는데 어, 곱하기 한 10배를 해야 돈에 관련된 구절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네. 돈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네. 사람들이 그만큼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네, 네. 돈에 비유해야 금세 이렇게 그쵸, 그쵸. 와닿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낼 때 그러면 어떤 거를 감안을 해야 되냐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남기고, 근데 이제 문화 비유에서는 똑같은 달란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뭘 활용해서 이익을 낼까요? 셋 다 능력이 똑같아. 노력이 있지만 환경도 있거든요. 환경이나 네네, 노력.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이익을 낼 수도 있고, 별거 아니지만 타이밍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크게 돈 버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경제 위기 같은 때.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 자체는 능력이 별로 없지만 그런 주위 환경이라든 그런 타이밍, 기회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사업을 막 잘해서 진짜 경영자로서의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타이밍을 잘 포착해서 이익을 남길 수도 있겠고, 가장 좋은 것은 타이밍과 경영 능력이 동시에 다 있으면 최고로 많이 돈을 벌겠죠. 네. 예.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그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자기 부모한테는 진짜 도움받은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반대로 재벌의 자녀들은 정말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훨씬 더 엄청난 세계 전체 사람들한테 자기 물건을 팔 수 있는 더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잖아요. 레벨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 어찌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래서 말하는 건 뭐냐면 많이 준 만큼 많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 재능을 많이 주면 그만큼 많이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비율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 정도만 기대하고 5개 주면 5개 정도의 기대를 하니까 결국 비율은 똑같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재능을 사장시키면 더 욕을 많이 얻어먹겠죠. 네. 반대로 적은 재능,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우리한테 롤모델이 되고, 우리가 그분들을 보고 또 희망을 갖잖아요. 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환경을 잘 활용해서 최대의 성과를 낸다면 나름대로 자기 개발에 성공도 할 수 있고 이웃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서 제가 되게 흥미롭다고 느낀 게, 그 자기가 가진 재능을 썩히는 게 악한 거예요. 네네네. 자기가 가진 재능은 반드시 꽃피우고 몇 배나 성장시켜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교 전반에 깔린 사상이죠. 그렇죠. 네. 신약이라는 거는 유대교의 히브리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그 올리브나무에 접붙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 뿌리는 유대교예요. 네. 그래서 유대교는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그 티크놀람 사상이라는 게 세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자기 탤런트를 찾아내서 갈고 닦는다는 게 그게 성장이에요. 그들의 삶의 목표야. 네. 탤런트를 찾아내서 갈고 닦아서 네. 그 분야에서 우뚝 서는 게. 네. 그러니까 그들은 기본 사상에 그런 성장 마인드셋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탤런트를 찾아서 갈고 닦아서 그 분야에서 우뚝 선다라는 그러한 그 삶의 목표. 삶의 목표 자체가 성장 마인드셋. 탈무드에 그렇게 성장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이야기 같은 게 있나요? 탈무드보다는 성경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성장 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게 다 자연 환경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힘은 어디서 오냐? 사실은 하나님한테 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무한한 부를 주고 싶어 하고요. 그렇게 누리고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인데 그 자녀인 인간은 가난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원리가 있거든요. 부를 활용하는 방법, 이게 다 토라에 나와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부를 다 갖다 쓸 수 있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많은 공동체하고 공유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데, 그게 유시부 올람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을 풍요롭게 하라. 세상을 고쳐라가 티큰 올람이라면 유시부 올람은 세상을 더 풍부하게 만들라, 그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못 받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는데 이걸 안 트니까 문제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장은 사실은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일어나요. 근데 유대교의 그 신앙의 기본 목적이, 유대교는 배움의 종교예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만큼 하나님한테 한 발짝 더 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은 배움이 삶의 목적이자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공부를 합니다. 평생 공부를 한다는 건 평생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탈무드나 토라에서 성장과 관련된 어떤 자기를 찾기 이전에 근본적인 유대교의 목적 자체가 배움을 통한 성장이에요. 유대교의 목적 자체가 배움을 통한 성장이다. 예. 이제 공부를 매우 높은 차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라 리시마라고 해가지고 토라를 배울 때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야지, 말씀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하거나 뭐 지위를 높게 하거나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함으로써 나의 영적 수준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릇을 굉장히 확장시키는 거고, 키우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릇을 확장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으로 그릇을 확장하려면, 쉽게 말하면 부를 담으려면 그릇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릇이 일단 이렇게 그릇을 키우면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이렇게 자기 개발서를 읽든 아니면 교회를 가서 좋은 말씀을 듣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자꾸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되는데, 이런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사실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말초적인 쾌락이나 쫓으려고 하고, 자꾸 난 안 되나 봐. 포기하고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노력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성장하려고 하면 되게 고단해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의 태도가 참 수동적이고, 우리 뇌는 에너지 많이 쓰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수동적으로 자꾸 떨어지기 쉬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좋은 비결이 있을까요? 그 어려운 일에 좋은 비결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누구한테나 다 어려운 일인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쉐마를 통해서 인간한테 지상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다는 건 가만 놔두면 인간들이 안 할 게 뻔하니까. 그 쉐마가 가르치는 게 딱 두 가지 아니야.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거듭거듭 자녀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거듭거듭 가르쳐야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배움의 길을 쫓아가게 되고, 또 그 친구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엔 자기 자녀를 통해서 계속 거듭거듭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야 될 거는 지상에서 사실은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하고, 자식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인류를 발전시켜온 원동력. 혹시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가치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또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알거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 안에 동기가 발현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험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중요한 동기 발현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서 증명을 해주고, 그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갖고 싶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돈 없으면 그게 꼭 내 삶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그걸 가지기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이해하고 뭐가 가치 있는지 없는지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공부는 분별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포도주를 맛보는 소믈리에라고 하나요? 네네, 하시는 분들은 400가지인지 500가지인지 맛을 다 구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배워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분별을 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저는 뭐 이 포도주가 저 포도주 같고 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경험하면 이게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떤 포도주가 좋고 어떤 포도주가 안 좋은지 알면 좋은 포도주를 갖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그 자체를 통해서 이런 분별력을 키우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가치 있는 것을 하려고 애쓰죠. 가치가 있다는 그걸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동기가 발현된다. 경험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어떤 다양한 견문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독서를 통해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가치나 또는 그 의미를 알 때 우리 안에 동기가 생기지 않을까. 수동적인 그 마인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려는,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함으로써 주인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미식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미식이 아름다운 식사를 한다는 건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같아요. 주어지는 뭐 음식들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여기서 무슨 경험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딱 골라서 돈도 지불하면서 최고의 식사를 하겠다라는, 내 음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이 표현인 것 같고요. 사실 교수님은 문장을 쓸 때도 주인이 되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문장의 십계명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글을 짧고 간결하게 써라. 즉 단문으로 쓰라는 얘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동형으로 쓰지 말고 능동태로 써라.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주인이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외국 소설을 보면 거기는 수동태 문장들이 많이 나와. 맞아요. 세상의 어려움이 글을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런 문장인데, 사실은 이게 능동태가 되려면 그는 세상의 어려움에 맞서 싸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야 주어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건 이건 피동이야. 네네. 자기가 삶의 주인이 아니야. 네. 환경이 주인이야, 거기는. 근데 나는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맞서 내 길을 개척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그렇게 써야 글에 힘이 있어요. 그게 우리 글의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근데 그렇게 글을 쓸 적에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많은 얘기를 쓰려고 그러면은 글이 생각보다 힘이 없어집니다. 글은 한 문장에 하나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짧은 단문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그 다음에 능동태로 활용해서 쓰라. 제가 3개월 전인가 페이스북에 홍익희 교수님이 문장이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을 쓴 적이 있어요. 유대인 이야기 읽다가 문장이 너무 좋다. 근데 이런 철학을 갖고 계셨군요. 문장의 주인이셨군요. 아니,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이 아니라 그게 문장의 십계명이라고 그래서 네네. 글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쓰도록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네, 대표님도 말을 먼저 바꿔서 말의 주인이 되라고 하시죠. 질문을 하면 당연히 주도권은 질문하는 사람한테 있어요. 네. 저는 질문 쪽 집착하다 보니까 네네. 고집 그걸 가지고 많은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과 토론의 문화 전문가시고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강의 엄청 그럼요. 하시잖아요. 예. 예. 서로 의견 교환하는 것도 그렇고 질문 자체가 비전일 수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질문을 가졌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잖아요. 네. 관련된 석학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 질문은 내가 연구하면 그게 내 업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탈무드가 그런 측면이야, 저한테는. 어허. 아무도 탈무드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연구할게. 내가 주인이 될게. 예. 예,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지혜를 찾아서 내가 그 사람한테 소개해 줘야 되겠다. 뭐 네. 이렇게 마음 먹은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자기계발서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회사와 함께 성장해가고 회사를 이용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이런 게 되게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점점 더.
네. 이게 사실 신약 성경이랑 상통하는 것 같아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성장하려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모든 상황을 다 이용할 수 있고 두드리게 되고 그러면 열릴 것이고 잘 될 것이다. 요즘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원이면서도 사장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브랜드를 자꾸 키우고 자기 컨텐츠를 계속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아유 이거 난 몰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안 되면 계속 두드려 가면서 이걸 되게 하고 그런 사장 마인드로 일하면 점점 몸값도 높아지고 결국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저도 되고. 예. 그 미국에서 기자 생활할 때 미주 중앙일보에 일했거든요. 네네. 근데 외신을 번역해서 기사를 내는 게 제 일이었어요. 주로 하는 일이. 그다음에 뭐 취재도 하고 그러지만 시애틀에 있으니까 거기 미국 신문이 시애틀 인텔리전스, 시애틀 타임스 뭐 이런 미국 신문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기사가 될 만한 걸 얼른 번역을 해서 한국 한인사회한테 알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당시에 2002년, 3년, 4년 뭐 이쯤이었으니까 모뎀으로 인터넷 거죠. 모뎀 인터넷. 네네네. 그 TDD 하면서 네네네. 저는 그 웹사이트 둘이 그 업데이트되는 게 새벽에 올라와요. 저는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나요. 네. 일어나가지고 그걸 쫙 보고 빨리 번역을 해가지고 아침에 그 전체 그 편집국장한테 가가지고 전부 브리핑한 다음에 편집국장이 이거 해 이거 찍어주거든요. 네네. 그걸 얼른 번역하는데 보통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지시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안목이 생기니까 아하. 제가 다 이 정도는 그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쭉쭉쭉 찍어주면 되게 한 90%는 와우.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장 마인드로 먼저 제안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잘 됐다 영어 공부도 하고 오, 능동적인 마음가짐. 예, 예. 원래는 그 전까지 전임자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 늦게 번역 기사를 냈어요. 아, 새벽에 네네. 안 하고 네네. 그냥 그날 신문 나오면 오후에 번역하고 다음날 나오니까 하루가 좀 지체되잖아요. 그러면 딴 언론사에 뒤지죠. 예,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는 네. 번역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가지고 아하.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네네네. 빨리빨리 하는데 저는 네.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시간에 내야 이게 신문이라는 게 그게 그쵸, 의미가 그쵸. 있는 거지. 네. 하루 지나면 이게 무슨 신문이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었고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죠. 오, 이 성장 마인드. 영어 잘 못했거든 제가. 네네. 네, 그래가지고 뭐그 영어로 주류 사회에서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되면 안 되는 영어 처음에 하느라고 좀 힘들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저는 거기 안 다녔으면 영어 공부를 별로 못했을 거예요.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영어에서 번역하신 수많은 책의 역자이신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허. 몇 년을 그 번역 기사를 냈더니 나중에는 번역하는 실력이 늘어가지고 아하. 그러니까 네. 피곤하게 한다고 불만을 하신 게 전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성장의 않아요. 기회로 너무 삼으신 좋았어요. 거죠. 네, 저는 영어를 배울 생각에 네. 아침 새벽에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을 계속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저는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기사도 제때 내고 저도 실력 늘고 회사 돈 받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돈 주고 할 판에. 네네. 그 미국에 사셨으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기 일의 주인이 돼서 막 미친 듯이 일했기 때문에 연봉이 바바바박 올라가는 사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저는 들은 사례인데 예. 제가 뭐 유대인하고 같이 일할 그런 기회는 없었지만 한 한국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LA에 사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한 번은 기업에 들어갔는데 동기가 유대인이었대요. 그래서 한 5년이 지나가지고 서로 이제 파트가 다르니까 일하다가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연봉 이야기를 좀 은근히 해봤더니 자기가 받는 연봉이 3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좀 네.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면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프로젝트를 제안한대요. 이렇게 자기가 회사 전체 분위기를 보고 매출이 올라갈 만한 그런 일들을 서류를 꾸며가지고 제안서를 넣으면 상사가 보고 괜찮네. 그리고 채택이 되면 딜을 한대요. 매출이 뭐 몇 퍼센트 오르면 거기에 뭐 10%는 나한테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3배나 차이가 나가지고 자기가 참 힘들었대요. 자기는 시키는 일만 겨우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똑같이 시작했잖아요. 언제 한 번은 보니까 상사가 이렇게 어떤 것을 조사해가지고 페이퍼를 작성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대요. 자기는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저런 인터넷 뒤져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뭐 갖다 줬는데 그 친구는 3개를 갖다 줬어요. 3개. 오, 이야. 3개. 상중하. 이야. 사장님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네, 자기가 채택될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보니까 그 친구는 도서관만 뒤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인맥들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고급 인맥, 유대인들 네네네. 인맥이 있는 거예요. 그 인맥을 동원하니까 많이 퀄리티가 다른 그런 페이퍼를 작성해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너무 창피하더래요. 근데 그때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경쟁을 했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차이 났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능동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사장 입장에서 진짜로 돈 벌거리를 가져오면 좋죠. 네. 자기가 발굴할 판에 사원이 해준다면 그리고 얼마든지 또 딜도 하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어소시에이트로 있다가 나중에 파트너가 되잖아요. 네네. 네, 하나의 동업자가 돼버리는 그쵸. 그런 단계까지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딜을 많이 해서 그리고 나서 또 독립을 하고 회사 또 키워갖고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그 유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이 성장 마인드셋하고 고정 마인드셋은 이거는 사실은 성장 마인드라는 건 열린 사회, 열린 생각, 긍정 마인드를 의미하는 거고 고정 마인드라는 건 이제 닫힌 생각,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에 이렇게 엉켜지고 있는 거 이런 건데 이게 문명사적으로 보더라도 유목민족이 정주민족에 대해서 강해. 그쵸. 그거는 유목민족은 목축업을 하면서 이렇게 풀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고 초원에 불어닥치는 온갖 변화에 적응을 해야 돼. 네. 그런데 정주민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민족.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정주민족이 유목민족한테 못 당해. 왜? 변화에 적응하면서 그 변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걸 지키려는 사람은 도저히 유목민족을 당할 수가 없어요. 노마드라는 게 그래서 강한 거죠. 네.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노마드야. 항상 그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쫓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변화에 적응을 해. 이게 기업 사례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이 살아남아서 강한 거야. 예. 이거는 조직체 내에 있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일, 시키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하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서 그 변화를 쫓아가려는 사람하고의 차이야. 근본적으로. 민족이나 조직체나 개인이나 그 원리는 같아. 흐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장 마인드셋으로 무장된 개인이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에 있어가지고 자기 위치나 가치관이나 이것을 변화 없이 지키려는 사람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이유죠. 실리콘밸리나 유대인 기업들 중에 이런 거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대인 기업들은 대부분 성장 마인드셋으로 무장돼 있죠. 잘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네. 옛날에 그 20불대에서 주가가 빌빌거리다가 그 시총일이 탈환을 했는데 그거를 만든 CEO가 그 창업 멤버가 아니고 그 인도 CEO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회사에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양반이 일으킨 변화가 바로 성장 마인드셋 아니야. 어떤 성장 마인드셋이냐면은 커뮤니티 리더라고 그래서 아하. 자기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같은 주제를 갖다 놓고 토론을 한다거나 책을 같이 읽고 리뷰를 한다거나 현업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같이 토론을 한다거나 함으로써 개인적인 역량도 성장을 하지만 공동의 목표로 하고 있는 일에 그 성장을 이끌어내고 그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커뮤니티 리더라고 그러는데 그런 리더를 인정해주고 직원들을 그런 리더로서 키우려는 그 CEO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유대인 기업들이 사실은 그러한 공통의 가치를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나만 성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다 같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되는 거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리더가 커뮤니티 리더. 그러니까 커뮤니티 리더는 모든 걸 잘
성공했다고 그래서 커뮤니티 리더가 돼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실패한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커뮤니티 리더가 될 수 있는. 저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은 그래서 실패를 귀중한 자산으로 보는 게 실패를 한 사람들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심장 같은 리더라고 하거든요. 오호. 심장은 말 그대로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고 또 센터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세포가 여기에 다 의지를 합니다. 사실은 뇌도 심장이 의지예요. 심장에서 피 안 보내주면 당장 그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장이 하는 역할이 계속 유통해주고 퍼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자금도 그렇지만 좋은 것은 다 퍼져요. 퍼져서 거기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리더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고 태클 걸고 딴지 걸고 이런 게 참 심해서 참 왜 그럴까. 하나는 뭐냐면 조직된 이런 공동체의 힘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배우려고 하는 것도 그 공동체의 힘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항상 강하지도 않아요. 또 네. 약한 사람이 또 항상 약하지도 않고 그쵸. 때로 성경에 보면 전도서나 자문 같은 게 보면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형제가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절대 혼자 공부하지 말아 그러잖아요. 오히려 혼자 공부하면 저주가 있으리라 네. 그러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 옆에서 뭐라고 도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 커뮤니티의 힘은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내가 설령 못 나도 커뮤니티가 잘 나가면 같이 잘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러면 그 열매들을 다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죠. 선한 사람들의 뜻이 이렇게 조직되고 모아지면 큰 힘을 발휘해서 역사를 새롭게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힘이 있는데 이상하게 조금 그렇게 부족한 면이 좀 보여서 우리도 유대인에게서 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주인이 되어서 일하자. 그런데 조직적으로 하면 더욱 큰 힘이 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힘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발전을 네. 혼자 이렇게 발전하려고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 협업 가운데 같이 하게 되면 자기가 훨씬 더 쉽게 네. 수월하게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다시 또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서로 순환하면서 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의 고리들이 훨씬 더 넓은 범위, 큰 범위에서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피터 드러커 유대인이죠. 이분의 말을 인용하자면 지식 근로자 개개인은 CEO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자기 일의 주인이 돼서 일하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리더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나가면 뭔가 서광이 비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나의 성장을 맡고 있는 고정 마인드셋, 수동적 마인드셋 이런 거 리스트를 좀 써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성장 마인드셋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렇게 기록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내가 내 자신의 내 일의 주인이 돼서 브랜드로 성장하고 이거를 키워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혹시 꿀팁 있으신가요? 브랜드 할 때 예. 내가 뭘 원하는가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네. 보통 사람들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네.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모르고 이게 귀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쵸. 분별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자기가 누구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이걸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 다음 문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방법론을 찾아보고 또 도움 얻을 거 있으면 얻고 뭐 그런 장면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팩트 앤 스코어라고 하는데 자기가 뭔가 업적을 만들어내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경시대에 나가든지 콩쿨대에 나가든지 뭐 네. 자기 분야에 뭐 대회가 있으면 가서 입상도 하고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네, 그냥 네. 단순히 내가 이걸 잘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성공의 이력을 쌓아서 객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브랜딩을 하고 브랜딩하면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 사람들이 다 보고 필요한 사람들은 다 와서 일을 맡기거든요. 네, 그게 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성공의 이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되 그걸 브랜딩해서 홍보를 한다면 자기도 먹고 살고 또 공동체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수님은 혹시 꿀팁이나 제안 같은 거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 없는데요. 네. 근데 교수님은 교수님의 삶 자체가 네. 제가 예전에 교수님
언론 인터뷰 읽으면서 되게 깨닫는 바가 많았거든요. 그래요? 예, 직장에서 나가라 하면 직업을 새로 만들어 버려. 막 책을 막 이틀에 하나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물을 이틀에 하나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책 막 만들어서 출판사에 막 보내. 막 이런 거요.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고 홍보할 방향을 그냥 보여주신 거죠. 궁금하시면 교수님 인터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열정을 지속하기 위해서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야,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이것저것이 다 맞아떨어지는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탈무드 살롱 멤버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성장하고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열정을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마음 표시해 주시고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더욱 나은 방안 찾아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